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 보면요. 구글 학술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가 나옵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내 프로필 보게 되면요. 명순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인용. 지금까지 제가 이제 2007년 이후부터 국제학술지에 저희 첫 논문을 발표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제 논문들이 대략 79편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79편이 다른 논문에 의해서 인용이 된 거. 그래서 얼마나 인용이 되었느냐. 총 인용 횟수는 여기 보시면 서지정보의 전체 3220회네요. 그러니까 전체 79편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의해서 총 참고문헌으로 3220회 인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 밑에 H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인데요. H인덱스라는 거는 헐슈 인덱스라고 해서 최소한 28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28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H인덱스라는 거는 논문의 그 개수뿐만이 아니라 질까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를테면 논문은 10개, 100개 안 나왔는데 10개 논문이 전부 다 10회 이상 인용이 됐다. 그러면 H인덱스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100개를 썼어도 그 인용 횟수가 5회 미만이 된다면 H인덱스는 많아봤자 높아봤자 500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과 질을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 보시면 여기 보면 디폴트로 해서 가장 인용이 많은 논문부터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용 많이 된 논문이 바로 415회 인용됐는데요. 2012년도에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지금은 이게 저널 이름이 JAMA Internal Medicine, 즉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저널로 바뀌었습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ternal Medicine.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 영향력 계수가 대략 20 정도 되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논문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가 과연 심혈관 질환의 2차 예방에 도움이 되냐에 대한 메타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이 많은 것은 바로 BMJ, British Medical Journal, 임팩트 팩터 영향력 계수가 대략 24 정도 되나요? 굉장히 높은 내과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용이 326회 있네요. 제목은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기존에 나왔던 5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는 그런 메타 분석이었죠. 예, 이거는 이제 또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펀메드라고 해서요. 의학 데이터베이스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 여기에서 운영하는 펀메드가 있습니다. 의학 데이터베이스로서 굉장히 유명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의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 SK 명순권이죠. 이렇게 쳐보시면 67편의 논문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79편의 논문을 썼는데요. 이 67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 약 한 10편 내외 정도는 우리 국내 학술지거나 아니면 이 펀메드의 인덱스가 되지 않는 BSCI급 저널에 실린 거고요. 대부분은 제가 이런 SCI급 저널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메타 분석 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센터 들어온 게 2003년 6월이었거든요. 암센터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SCI급 국제학술제 논문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국내 학술지 논문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5년도에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석사로 들어갔습니다. 2005년대. 그래서 2005년대 들어가자마자 수업을 들으면서 메타 어널리시스,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메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주제로 시행된 개별 연구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연구를 필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로 이루어진 개별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이런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서 그 개별 연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합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A라는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만 B라는 논문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C라는 논문에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죠.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냐 없냐 논문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그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하는 메타 분석 너무 매력적이라서 나는 이 메타 분석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대 안에서도 전문가가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배울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 한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메타 분석 방법론을 어느 정도 검색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요. 그 뒤로 주요하게 2년 동안 독학을 통해서 메타 분석하는 방법을 구글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왔던 메타 분석 논문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메타 분석하는 방법을 스스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독학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한 끝에 제가 드디어 이제 2007년 2월에 석사학위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이 그해 2007년 12월 정도에 국제학술지, SCI급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Health System Pharmacy라는 그 저널에 처음으로 제 첫 메타 분석이자 첫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Meta-analysis of studies investigating one-year effectiveness of transdermal nicotine patches for smoking cessation. 그러니까 금연을 위한 경피, 피부를 통한 니코틴 패치의 1년 효능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삼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금연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금연 클리닉도 운영을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보면 니코틴 패치가 가짜 패치, 플라시보 패치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시험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걸 종합한 메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3 내지 6개월 정도까지의 결과에 대한 메타 분석은 있지만 1년 장기간 금연 성공률에 대한 거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뭐 금연을 할 때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성공률은 6개월 후에 보통 한 5% 미만밖에 안 되고요.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보다 더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약물요법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 한 달, 2달 때는 약 반 가까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지만 3개월, 6개월 지나게 되면 30%, 20% 줄어들고 1년이 됐을 때는 10%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필요하다. 이 금연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1년 금연 성공률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방법, 메소드. 항상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초록 약 250자에서 300자의 영어 해당하는 것만 읽어봐도 그 연구의 기본 주제를 알 수가 있고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앱스트랙트 요약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purpose 혹은 background라고 해서 한두 줄로 쓰고요. 그다음 methods. 이 연구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results, 결과를 몇 줄로 요약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메타 분석의 논문의 목적은 1년 장기간 금연 효과, 니코틴 패치의 금연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방금 얘기한 펀메드라고 해서 미국의 의학 데이터베이스 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엠베이스도 검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종합하는 메타 분석을 할 때는 코크란 라이브러리, 구체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 중에 하나는 코크란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이 세 군데를 보통 검색을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데이터베이스를 코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 4월까지 검색을 했고요. 주어진 검색어를 이용합니다. 이를테면 니코틴 패치, 스모킹 세세이션 등등으로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했고요. 플라시보 패치와 비교한 임상시험만 여기에 인클루전 포함을 시켰고 최소한 1년, 1 year of follow-up, 1년
경과 관찰한 겁니다. 결과 보면 16 trials met the selection criteria. 16편의 임상시험이 최종적으로 메타 분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6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하면 연구 대상자 수는 9,457명이었죠.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니코틴 패치 그룹은 6,000명, 그리고 위약 그룹이 3,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년 후에 금연성공률, 이때는 제가 처음 할 때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해서 상대 위험들을 구하는 게 더 나은데, 자, 개념을 뭐 완전히 확실하게 이 당시에는 초보였기 때문에 오즈 레이쇼를 그 당시에는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오즈 레이쇼를 사용한다고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좀 더 렐러티브 리스크, 상대 위험도 R 값이 그 배수를 몇 배 정도 금연성공률이 높냐 하는데 좀 더 정확한 값이, OR이란 것은 보통 교차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값이 니코틴 패치와 비교했을 때 1.79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니코틴 패치를 사용했을 때 1년 후에 플라시보 패치, 가짜액에 비해서 금연성공 비율이 1.8배 정도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의 결론은 니코틴 패치 1년 동안 사용했을 때도 가짜액에 비해서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1.8배 높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결과에서 보면 오즈 레이쇼가 즉 교차비가 1.79배 높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통계적 유효성을 보통 따지거든요. P밸류에 해당하는 값인데 P값, 그게 바로 95%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79배 이번 연구에서 나왔지만 100회 연구를 시행했을 때 95번이 어디 범위에 해당하냐면 1.55에서 2.08 괄호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한값 자체가 일단 1을 넘게 되는 상황이면 100번 중에 최소한 95%의 확률로 이거는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5% 내에서는 1.55보다 낮고 1보다 낮고 이 낮은 부분이 2.5%가 있고 2.08보다 낮은 게 이제 2.5%가 있어서 5%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1을 못 넘긴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의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첫 메타 분석이자 저의 첫 SCI급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휴대전화와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